네,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다음 세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청년, 청소년들, 자녀 세대와 소통에 어려움 겪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 아니냐 이런 하소연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요. 한국교회 미래는 또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심층적으로 연관 분석 보고서라고 할까요? 미래 세대 프로파일링이란 흥미진진한 동시에 깊은 통찰을 담은 책을 펴내셨습니다. 오늘은 미래 세대 프로파일러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현철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 목사입니다. 네. 미래 세대 프로파일러, 명함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닉네임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미래 세대 프로파일러 목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김해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목 생활도 오래 하셨고요. 네, 창원 남중 남고등학교에서 10년 섬겼네요. 네, 지금 현재 교회는 김해에 있는 행복 나눔 교회에 네. 섬기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김해 행복 나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과 또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스타 해외 유학생 집회 같은 복음 집회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배우고 또 보고 듣고 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집필해서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목회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네, 주신 기회를 따라서 네.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니까 참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오늘은 책 이야기를 앞서 저자로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사역자로서뿐만 아니라 각광받는 작가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가의 모습으로 좀 책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작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였어요. 네, 2021년 5월에 나왔었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펴내신 책들도 큰 반향을 얻었거든요. 2005년도에 불꽃 세대 그리고 2007년도에 기적의 교양곡 너무 감사하게도 이 두 책이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 청소년 부분 상을 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 심장 그리고 게임 체인저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 복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는 책을 쓸 때에 이 세대와 이 시대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네. 불꽃 세대와 기적의 교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이것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와 또 기독교의 기본 복음의 근본 정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존감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관점의 책을 했는데 이 책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서 그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참 특이한 것은 2017년도 밴쿠버에 갔을 때 그때 같이 섬겼던 그 시애틀에서 섬기는 목사님이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자기 아버님이 청소년 사역자는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추천했던 책이 이제 불꽃에 대한 책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자를 만나게 됐다 했는데 정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대와 또 공간을 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그때 굉장히 또 마음에 큰 자극이 되어졌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또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책을 쓰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메타버스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갑자기 터져서 네. 교회가 멈추고 또 교회 학교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규모가 있고 또 재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 일꾼들이 충분한 교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조금 힘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약하고 또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없는 교회, 그분들은 정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재정적인 규모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학생들과 소통할 수가 네.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수련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또 여러 장점과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라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할 수 있고 또 교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좀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매뉴얼을 많이 담아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런 집회나 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 책을 통해서 시도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적용하고 또 이걸 발전시켜서 그 코로나 기간을 잘 지나왔다고 네. 그런 이야기 해줄 때 정말로 보람이 되고 네. 또 정말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SNS에서 네네. 얼굴책이라고 하죠. 네. 그 시험을 해보고 연구하시는 그런 모습들 사진으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는 확실한 홍보를 위해서도.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책도 소개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 독자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자층은 타겟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전 세대가 읽을 수 있는 책. 네네. 그런데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세대는 있어요. 네네네. 다루는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책 속에서 소개하는 세대는 네네. 청소년, 청년. 이번에 그 제가 쓴 미래세대 프로파일링 여기서 말하는 이 미래세대는 단지 어린 세대, 네. 연령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세대들만은 제가 이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세대 분류 방식이 보통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전통 세대, 베이비붐 세대, M 세대, X 세대, G 세대, 요즘 또 알파 세대로 네.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게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네네. 그런 세대의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문화를 경험하였는가 그런 경험 공유 경험에 축적된 이것이 오히려 세대에 구분하는 것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로 살았던 세대가 있고 네.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시작되는 시대가 네.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통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 초점 굉장히 많이 맞추었는데요. 이 가상 공간에서 개인 대 개인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고 네. 이제는 컴퓨터나 이 PC 통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통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2007년부터 시작된 그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통하여 여러 생활까지 가능한 그런 세대가 있었고 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메타버스 시대가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또 그런 문화들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대가 좀 많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 청소년 사역도 하셨고 청년 사역도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좀 그 늘 만나는 층이 네네네.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좀 다루는 그런 내용들 네네. 그리고 교회 학교 이런 부분들 네네. 그랬다면 이번 책은 네네. 좀 달라졌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네, 새로운 했는데 예.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렇게 미래 문화들 이런 그러니까요. 도구들을 정말 네.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그 있고 세대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이제 관점에서 네네. 지금 이번 책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네. 미래 세대 프로파일링 이전작이 시대에 관한 책이다. 네네. 라면 이번 책은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네네.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대에 관한 책이지만 네네. 세대가 그 연령에 국한돼서 세대가 나눠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 네, 말씀 미리 예.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자, 프로파일링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네네. 눈길을 끌어요. 예전에는 그냥 수사할 때 그냥 마구잡이 수사를 예. 했는데 그 최근에는 이 프로파일링 네. 작업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이 범인을 탐지하고 또 거기에 적합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요즘 새로운 문화들을 활용하는 세대들, 특별히 젊은 층들이 일단 이 문화들을 가장 많이 빨리 네. 받아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패턴 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의 단서들을 모아서 네.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잡는 것이 네. 교회 교육에도 중요하고 어.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정말로 중요하고 네. 왜냐하면 예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생활 방식과 또 살아가는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으로 자녀들의 지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모순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최근에 있는 이런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할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고객 관리도. 네. 예를 들면 이제 편의점에 이제 새로 오픈하셨는데 손님들이 올 때에 한 사장님이 한 청년이 계속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라면을 계속 매일매일 샀어요. 근데 8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라면을 사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 고객과 좀 더 친하고 좀 더 단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네. 손님 오늘은 다른 라면 사셨나요? 근데 그 고객은 그다음부터는 그 편의점 안 가요. 이건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오히려 이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이게 요즘의 미래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좀 무례한 일이고 또 자기가 어떤 감시받는 그런 기분이라서 이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단지 교회나 교육 쪽이나 아니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새로운 문화에 젖어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의식 구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지 네. 이 한 예를 들어봐도 알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네.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온다. 네. 앞에 건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뒤에는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부모님이 자녀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 잘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를 틀린 방식으로 말하는 게 잔소리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에게 플러스가 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을 자녀들에게는 좀 불편하고 또 힘들고 그런 식으로 오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 프로파일링 미래 세대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책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어요. 네. 1인칭, 2인칭, 3인칭. 미래 세대로 대변되는 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정보를 다루는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들을 하는가. 한 개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2인칭은 대인 관계. 사람들과 혹은 그 직장이나 또 교회와 공동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특징들이 있는가. 이 3인칭은 세상이나 또 미래나 또 여러 직업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교회는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또 청년과 청소년들과 또 이런 새로운 문화에 더 익숙해져가는 청장년층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잘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가 네. 하는 것들이 필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움 받으실 분들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네. 사실 저도 교회 안팎에서 청소년들, 청년들 네네. 많이 만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좀 확실히 다르다. 네네. 이전과는 정말 다르다 이 생각 많이 네네. 하게 되는데 네네. 앞선 그 편의점 예가 네네. 확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세대 차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이전에는. 네네. 뭐 저도 저보다 윗세대와는 조금 거리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크고 깊고 가팔라지. 강하고 넓고 빠르고.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더 아마 네.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런 간극과 단절을 만들어낸 게 과연 뭘까?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그 세대 차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BC 17세기에도 네. 요즘 애들 못 쓰겠다. 요즘 그 말세다. 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애들 진짜 상태가 안 좋다. 그 중국의 여러 기록들과 또 우리나라의 숙종실록, 한비자 같은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또 14세기 대학교 교수님들 보더라도 요즘 대학생들은 게으르고 정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그런 네.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기성세대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차이가 있더라도 그 격차가 조금씩 왜냐하면 사회 변화 속도가 좀 느리고 또 문화의 방식들이 조금씩 변화했기 때문에 하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다음에 4차 산업의 변화에 우리가 예를 보듯이 이 사회 변화의 속도가 짧아지고 그리고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보다 더 넓어지니까 그런 격차들 특히 이제 문화의 네. 격차들이 네. 크기 때문에 그런 이걸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일례로 예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전화기가 가정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아이가 그 시골에서 서울에 가서 부모님께 전화하려면 이장님께 전화해서 1시간 후에 전화하겠다. 네. 그렇게 다 70년대 후반부터 각 가정마다 전화기가 생겼고. 그런데 그 당시는 한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전화할 때, 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생이 교회에 오면 그 친구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저는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학생하고 좀 연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에티켓이었고 네. 학생들도 저는 예를 들면 민수 친구 영수입니다. 민수하고 통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룰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삐삐가 만들어지면서 90년대 후반에 이 삐삐는 개인 대 개인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첫 번째 디바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또 숫자를 가지고 또 서로 메시지 네. 뭐 예를 들면 01455 빵 하나 455 네. 뭐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특유의 이제 해학생을 발휘해서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PCS가 나오면서 네. 개인 대 개인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특별히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게 가능해지면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문자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지구에 오히려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교목으로 섬길 때 2000년대 초반인데요. 학부모 기도회를 하면서 그 한 달에 한 번 끝나고 나면은 그 문자 메시지 보내기 훈련을 시켰어요. 네. 부모님들에게 이제 그때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학생들이 막 서로 있어서 소통이 이제 막 시작되고 또 그게 주류를 이룬 시기였죠.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면 부모님은 학생들이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럼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에 오면은 문자로 대답하라. 그런데 이게 법칙이 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9시까지 와라. 그 다음에는 사카사카 크크 흐흐 이거를 붙여야 된다. 네. 그럼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아니 왜요? 그럼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학생들이 문자를 엄마에게서 받았는데 오늘 밤 9시까지 와라. 딱 그 문장만 있으면 숨겨놓은 성적표가 발각됐나? 아니면 또 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또 혹시 들으셨나? 네. 아니면 뭐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나를 야단치려고 하시나? 아이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은 왜요? 이 문자라는 소통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사카사카 흐흐크를 붙이면 오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와라. 그렇게 한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모르면 외우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엄마가 이렇게 어떻게 문자를 또 이렇게 또 그 요즘 세대에 맞게끔 하느냐. 그래서 훨씬 사이가 좋아졌다고. 네. 안타까운 것은 그 이단들이 이런 문화 변화에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도입되고 포털 사이트가 활성화가 될 때 이 이단들이 여기를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단에 대해서 틀린 점 그런 글이 올라와서 이거를 접속하면 그쪽 이단으로 연결되도록
또 자기 이단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 포장해서 여러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가 되어지니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네. 이 이단들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이 포교 활동을 더 강력하게 해서 네.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이 오히려 힘이 더 강해졌다. 그런 스토리를 많이 들어요. 또 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불교는 좀 이렇게 산속에 네. 절밥이나 먹으러 가고, 근데 이 불교가 메타버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 불교 최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자기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법경을 외우고 그다음에 또 뭐 승부를 추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추세에 맞추어서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리듬, 또 청년이 좋아하는 무대, 또 청년이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과 소통하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쩌죠? 그래서 거기도 어떤 그 댓글도 있냐면, 교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서 거기 계속 있었다고, 그런 댓글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들은 어쩌나요, 목사님?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교회가 모든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셨고, 이 문화 명령이 단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대의 복음이 전거되는 방식, 제가 자주 하는 말로 불변하는 복음을 급변하는 세대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네.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최초의 초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문화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눈물들이 사람들에게 네. 전해지고, 또 지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교회를 통하여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어떤 문화를 공급해주고, 또 요즘 한류가 너무 이렇게 힘이 네. 있어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온대요. 그럼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네. 그런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 복음의 도구로, 또 하나의 교육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80년까지는 사실 교회가 시대를 앞섰고, 네. 청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작년에 계시는 분들, 한 5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네. 또 방학의 시간들 대부분을 또 교회에서 보내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네. 또 여러 프로그램들 하다 보면 방학이 지나가고, 또 겨울에는 찬양 준비를 해서 찬양 발표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찬양 한 달 동안 겨울 방학 동안 연습해서 친구들을 또 초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극제나 또 이런 방송제, 이런 것이 90년 초반까지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고, 네. OHP 같은 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칠판에 있고 이렇게 하던 그런 상황인데, 교회 가면 OHP가 네. 있고, 90년 중반에 각 노예 가면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목사님들 대상으로 어떻게 PR을 하냐면, 액정비전 파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다 고개 숙이고 있죠. 찬송가 보고 성경 본다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앞으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액정비전. 앞에 찬송이 나오고, 네. 또 앞에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그래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대 초반에 이제 액정비전을 교회에 설치하면서 목사님들이, 자 여러분 본문은 앞에 있는 액정비전 나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네.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요즘은 이게 조금 약간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모든 축복 찬양은 스크린을 요즘 받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왜? 스크린을 향해서 축복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 결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장서고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등장할 때 이 문화를 복음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을 가장 앞서서 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들을 좀 많이 떨어지고, 세상에서는 이제 교육공학,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도구들과 또 여러 가지 장비들과 또 새로운 과학 기술들을 응용하여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단들이나 또 다른 종교들, 그리고 여러 대중문화 업체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이 시대를 앞서서 대중들을, 시대를 앞서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 교회를 떠나는 청년,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회는 우리하고는 결이 다르다. 네. 그런 판단들을 하는 심각한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목사님께서 소통 얘기도 하셨고 문화 얘기를 하셨고 교회가 시대를 앞장서서 문화적 사명을 이전에는 감당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교회가 가장 강했고 네. 가장 활발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너무 좀 정체되어 있고 예.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의 것들을 세상 많이 보게 속의 됩니다. 교회로서 가장 잘 소통하고 그 네네. 문화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갈라파고스처럼 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문화와 소통은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앞서 미래 세대의 경험과 문화적 특성을 이제 이 책 안에는 실질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좀 담겨 있더라고요. 네, 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학생들과 또 요즘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 예. 또 그런 내용과 또 이 학생들이 요즘 어떻게 달라졌느냐. 뭐 예를 들면은 저희들 아이들 데리고 와플 카페를 갔어요. 가서 아이들에게 자 각자 먹고 싶은 거 다 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2명이 갔는데 메뉴가 12가지예요. 네. 각자 먹고 싶은 걸 진짜 정확하게 1인 1메뉴. 네. 예전 같으면 그냥 뭐 대충 같이 이렇게 공통 메뉴를 하고 통일해, 하지만 늦게 나와 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가 먹어야 된다.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제가 고신대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 세대들이 그 소통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들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가 질문하였을 때 학생들이 대답을 잘 안 하고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네. 그래서 요즘은 요즘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연락하다가 전화가 갑자기 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네. 이걸 콜포비아라고 하죠. 네. 전화 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할 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이제 제 카톡 아이디를 주고 네. 학생들이 이제 답을 하도록 편의점 상품권 준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반응이 세고요. 커피 준다 하면 더 반응이 뜨겁게 정말로 심도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그렇게 이 미래 문화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책을 쓸 때에는 설교문을 쓸 때는 손으로 썼는데 이제는 키보드를 쳐야 이게 두뇌가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방식이 계속 네. 하다 보니까 그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그 대화하는 방식이 익숙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니까 학생들이 요즘 그 세대들은 생각이 짧다 아니에요. 생각이 깊어요. 근데 표현하는 방식을 서로 대화하는 방식 아니면 자기가 발표하는 방식 이게 불편할 뿐이고 학생들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학생들이 발표를 잘 하더라고요. 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하니까 정말로 아이가 활발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찬양 열심히 부르고 율동도 열심히 따라하고 그다음에 질문하면 답하고 성경을 잘 외우면 아주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전 방식이고 네. 지금의 아이들이 지금의 세대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오히려 교회가 이제는 만들어주면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책에서도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사례를 정말 한두 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네. 이 실질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깨알같이 이 책에 프로파일링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나 좀 도움 받아야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내가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구나. 네네네. 내가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들이 네.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곧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
소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알아야겠죠. 네네. 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새로운 세대를 들어요. 알기 위해서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학생들이 요즘 그 예전에 그 페이스북으로 SNS 막 시작될 때 청년들이 학생들이 페이스북으로 많이 몰리니까 부모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이 학생들을 알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네. 그래도 부모님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인스타그램으로 가니까 이제는 틱톡으로 이렇게 네. 가버리고 그 자꾸만 이제 세대들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데 이걸 너무 자기적으로 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연스러운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나는 너희들과 알고 싶고 네. 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예전에 2022년도죠. 그때 BTS가 LA에서 공연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네. 모이는데 그때 BTS 팬들이면 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9살 된 할머니가 이렇게 등에다가 어떤 글씨를 썼냐면 I am 89 years army. 나는 89세 암이다. 네. 그러니까 이 그 콘서트 참석했던 친구들이 자기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데 같이 BTS를 좋아하니까 서로 이제 같은 친구로 그러니까요. 그 할머니가 완전히 인사가 되어가지고 네.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함께 또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내가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교사들이나 또 부모님들 자꾸 뭘 넣어주려고 뭔가 자꾸만 네네. 이렇게 지시하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네. 그래서 교육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꺼집어내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또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이 기성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 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아이들과 또 새로운 세대들과 단절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학생들이 그 교회 플랜들이 교회를 친근하게 또 교회를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영역으로 그렇게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나도 좋아하고 뭐 음악도 들어보고 그들이 쓰는 네. 언어들 네네. 뭐 알아도 보고 네네. 그런데 이렇게 흉내 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죠. 네. 그게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그거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아이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이런 것들로 아이들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우리는 상대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서 사실 저도 요즘 인기 있는 노래들 보면 이게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또 요즘 이렇게 유머 코드 보더라도 저게 왜 웃길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저런 것에 반응하는구나. 네. 어떤 것이 저 세대들을 반응할까? 그러면 이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이걸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해요. 이번에 그 가오갤 3라는 영화 개봉하고 난 이후에도 거기 보면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거를 복음에 어떻게 활용할까? 네. 그 주인공 그 라쿤이 그 킬 스위치가 작동되는데 요거를 그 테마를 잡아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스위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집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가오갤 지금 막 상영된 영화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 라쿤은 그렇게 아이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복음과 연결시켜 주니까 네. 훨씬 더 학생들이 잘 수용을 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복음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하신 이 인카네이션 네. 이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과 이제 소통, 문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드는 마음이 인구 절벽 위기감 속에서 네네네. 한국 교회가 이제 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고 이어가느냐 이런 네네. 고민들 정말 지금 고민이 깊은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네.
한편으로는 걱정 반, 네. 우려 반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기도 하고 네네.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할까 이런 네, 의견을 여쭤보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인구 절벽 또 이런 문제는 저는 청년들에게 이 공공기관에서 그 출산하면 결혼하면 장려금을 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지는 네.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대우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존중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떤 곳이든지 가기를 꺼려하고 네. 또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에 많은 젊은 층들이 또 예외로 밖으로 떠나고 네. 또 이주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 부산이 그 고령화 사회 전국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청년은 존재하고 또 학생들은 존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예전의 모습들처럼 저는 예전에 수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에 학생들이 모이고 교회의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요즘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일에만 열리고 또 모임 때만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항상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야학을 교회에서도 많이 했고 네. 선교원을 많이 했고 네. 이 교회는 크게 시대적 사명, 지역적 사명, 은사적 사명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 공교육이 제대로 많은 어린 아이들을 수용을 못하니까 선교원을 통해서 네.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을 위탁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학생들이 그 개인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 대상으로 또 야학이나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는 스터디 카페나 네. 또 교회가 요즘 청년들이나 또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교회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조금 더 훌륭하게 또 교회 안에서 제 꿈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꿈은 교회 안에서 원스톱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안에서 밥을 먹고 교회 안에서 그 커피도 마시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이게 막 비싸거나 아주 화려하거나 그리고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이런 데만 교회 와요. 그럼 이렇게 컵라면이나 또 과자나 이렇게 네. 설치해놓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고 필요한 뭐 프린터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프린트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회 공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결국은 함께 머물고 있을 때에 서로 또 관계가 또 깊어지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아름다운 또 가정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역점적으로 물론 이제 노인대학교나 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하는 프로그램들 그건 정말 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교회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교회를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교회를 맡아가야 될 그런 세대들이 진짜 시간이 정말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이 청소년들과 또 대학생과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많이 머물고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 안에 교회와의 서로 연합들이 네. 그냥 같이 뭐 연합 절기 때 모이고 또 어떤 행사 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집회나 한 교회에서 네. 할 수 없는 뭐 결혼 예비학교나 이런 것들을 여러 교회를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어떤 뭐 싱글 남자들 또 싱글 또 여자들 모여가지고 하면 이건 인위적으로 너무 힘든 것밖에 네. 없고요. 자연스럽게 서로 같이 모이면서 서로 교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결혼이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어떤 사회에서 아이를 한 명 키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아냐. 계속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결혼하면 안 되겠다. 또 중요한 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예를 들면 동성애나 또 아니면 비혼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 결혼이란 언약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와 함께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 그리고 언약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는 장치가 가정인데 이거를
먼저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냥 나는 강아지하고 평생 살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네. 조금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남자가 좋으니까 나는 남자하고 같이 그냥 같이 살 거예요. 사회가 인정하다 하지 않든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고 또 그건 나의 취향이다. 그렇게 세상의 여러 문화나 또 여러 교육들이 계속 강요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자기의 모습 그리고 결혼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이 아름다운 그 교회의 가치관들 그냥 주례할 때 아이 많이 낳으세요 이런 말로는 이렇게 인구 절벽 문제가 물론 그게 해결되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네. 교회는 주일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든지 네. 또 교회는 뭐 우리가 교육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좋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이 문제는 단순의 문제문이 아니라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투자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전에 70년대 인구 폭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녀 딸아들 구별 말고 네. 하나만 낳자 그런 것들이 지금 한 40년 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세대들이 또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그런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광장 하나의 어떤 장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한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 교인들이 합력해서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풀려져 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희망이 있을까 앞서 질문 드릴 때 네. 그런 말을 던졌는데 네네. 희망이 없지 않네요.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요 얼마든지 예, 우리가 네네. 이걸 기회를 삼아서 다시금 네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네네. 이 상황들을 네네. 좀 접근해 나갈까 여기부터 이제 고민하면 시작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앞서 제 책에서 예. 감성적인 특징이 뭐냐면 재미거든요. 근데 이 재미가 그냥 웃기고 이게 아니라 몰입도예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풀리게 될 때 이걸 몰입하게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재미의 여기 보면 재미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예, 교회가 그냥 웃기고 재밌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 또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플러스가 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접목을 해서 이 교회가 뻔한 곳이 아니고 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점차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네. 또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이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시간 오래 보낼 수 있도록 사실 많은 업체나 또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쇼핑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또 뭐 행사도 하고 네. 이벤트도 하고 그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또 새로운 세대들이 또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최근에 여러 사역자들이 그런 시도를 하면서 참 소망이 있고 네. 또 얼마든지 사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인구 절벽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그 결혼하는 친구들이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앞으로 한 12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도리어 되찾는 아멘.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는가. 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런 세대가 참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는데 이 미래 세대 프로파일링이 그런 사역들을 돕고 하는데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리고요. 네. 흔히 훈계조에 장광설을 두고 또 설교한다. 네네네. 예, 이렇게 비아냥대곤 하죠. 네네네. 우리 어른들 그리고 특히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 메시지라는 게 일방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입보다는 귀를 열고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네. 그들의 세계를 정말 편견 없이 만나고 탐색하는 데서부터
닫힌 문을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책들 특히 오늘 소개해 주신 미래세대 프로파일링 네, 이 책이 좋은 길라잡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왕왕 모셔서 시대와 세대를 넘나드는 그 통찰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대 프로파일러 김해 행복나눔교회 김현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